제가 두 가지를 권하고요. 그 두 가지를 해보시면 내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나의 하나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선 메모가 답이에요. 자꾸 메모를 반복적으로 하세요. 10분씩만 하세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권하냐면, 안녕하세요, 빅퀘스천 시청자 여러분, 기록학자 김익환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한번 얼굴 뵀었는데요, 올해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40대를 왜 불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부터 흔들림이 없어, 모든 걸 다 알아,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제대로 한 사람의 성숙된 존재로서 자기가 자기답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 30대에 조금 불완전한 상태에서 선택했던 인생을 40대가 되면 이제는 정돈하고 완전히 자기의 마음에 맞는 그런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아이들도 꽤 컸어요. 그러니까 양육에 써야 되는 우리의 신경,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4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자기식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늘어나는 때예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40대면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20, 30대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생겼을 때 시간, 돈,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상태에서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서는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지력도 좀 딸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IT 능력도 좀 딸리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경험학습과 인지학습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현재 내가 가장 똑똑한 시기구나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사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경험학습과 인지학습의 총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험학습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 이제 이 마음속에 경험의 내용이 지혜로서 누적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 해결 능력이 좋고 어떤 일을 풀어갈 때 당연히 지혜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경험학습을 토대로 해서 인지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훨씬 잘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제 제자의 예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기록을 전공하니까 서고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을 시켜보면 일을 무지하게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일을 무지하게 잘하는 학생은 대체로 너 공부도 잘하니? 그러면 저는 사실 공부는 잘 못해요. 일은 좀 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이제 기록학에서는 자료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목록도 만들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과목을 수강할 때 그 친구들한테 너가 여기 서고를 정리할 때 상황을 연상하면서 수업을 들어볼래?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엄청 잘하게 돼요. 요컨대 경험학습을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긍정적인 태도만 가지시면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책도 읽으시고 필요하면 어떤 이론도 공부하시고 할 텐데, 그런 공부에 무지하게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을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제일 많이 한 나이가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이죠. 우리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경험의 축적량이 제일 많은 시기잖아요. 그것을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학습의 하나의 공부라고 인정하시고, 내가 경험한 것을 계속 연상하면서 책을 읽어야지. 그러면 책 내용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40대 이후의 삶이 젊었을 때보다 더 똑똑할 수 있는 이유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살아온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너무너무 훌륭한 가치라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부터 꼭 갖추시길 권합니다.
학력 서열 사회로 고착화되어 버린, 이게 정말 저는 한국 사회의 제일 큰 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이 학력 서열이 우리의 무의식에서 작동한 상태에서 매사를 경쟁적으로 보도록 하는 게 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싶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차를 사야 되는데 내 친구보다 더 비싼 차를 사려고 하는, 이게 이제 경쟁 사회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하고 그 가치 있는 일에 몰입해서 자신을 투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승진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평가받아야지, 이런 것에 휘둘려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하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넓게 봐서 우리 5%라고 합시다. 그러면 95%의 사람은 모두 내가 무능력한 사람, 이 생은 망했어, 이런 생각까지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40대가 되면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나는 결국은 뒤처진 사람이야, 이런 식의 생각이 베이직에 깔리니까 결국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40대가 되면 서서히 육체적인 변화가 생기죠.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갱년기 같은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일도 망했어, 머리도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갱년기까지 와서 나 이제 노년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또 큰 이유로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들이 쫙 깔린 상태에서 자꾸 비교의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못한 케이스를 비교하십니까? 그거 안 하시잖아요. 비교를 하려면 항상 자기 위의 케이스, 흔히 경제적 기준 에서의 비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근본에서 뒤집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나다운, 내가 나의 행복을 좇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좇아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가능해지고요. 이게 가능해지면 여러분들 40대가 우울한 시기가 아니라 드디어 본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 지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꼭 이 질문을 해보시길 바라는데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양태들, 이것이 완전히 내가 선택한 것인가? 완전히 내가 원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지어는 60평생을 엄마의 삶을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입에 교수를 달고 사셨어요. 제가 그게 되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기타 등등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수도 하고, 물론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니까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가 원한 나의 순수 욕망에 의한 선택이 아닐 때는 언젠가 한번 큰 혼란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가 내가 대중교육의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의 적성에 맞고 거기에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이제 대중서를 열심히 책을 쓴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금 나한테 어울리는 걸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60에 시작을 했어요. 저는 너무너무나 늦었죠. 여러분들은 40대에 첫 번째 질문, 내가 엄마의 삶을 사는 거 아니야? 또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지 판단도 하지 않고 막 쫓아만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덴마크의 애프터스콜레라는 그런 학제를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보고 가끔씩 소개를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요 사이 시기 정도에 1년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학교를 꿇을 수 있도록 해줘요. 전국 교과 과정을 1년을 꿇고 애프터스콜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막 찾게 해요. 그 시기에 우리가 한국 사회도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전제를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엄마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확 꼬꾸라지는 그런 경험을 덜 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제가 꼭 이거 하나만 더 권하고 싶은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무엇인가 행위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내 아이가 기뻤으면 좋겠어, 내 배우자가 기뻤으면 좋겠어. 회사에서도 자신이 하는 일로서 가치롭고 그 가치로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기쁨이 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상사라든지 심지어는 내 회사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내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칭찬을 해주고 좋아해줘, 이런 것에 휘둘르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만 점검을 하셔서 나는 나의
제가 그걸 순수욕동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마음속에 진짜의 욕구 같은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 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상에서의 행위들이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요것을 질문을 하시고, 만약에 대답이 애매하거나 노야, 그럼 여러분들 인생관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길 꼭 권해요. 이게 꼭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권하냐면, 자기식의 생각을 정립해야 될 어떤 소주제들, 이것을 자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마인드박스라는 책에서는 저의 경우에는 16가지의 소주제를 정리하니까 그 소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이 곧 인생관입디다 하는 얘기를 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이런 정리의 요소들을 뭐 여러분들은 9가지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은 12가지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주제를 정하셔서요, 방법도 너무 쉬워요. A4 용지에다가 한 4개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박스를 4개를 그냥 손으로 색연필 같은 거 이렇게 치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뭐 이타성 또는 뭐 소비 또는 욕망 또는 뭐 꿈과 돈, 이렇게 자기가 인생관의 한 구성 요소의 소주제라고 생각하는 제목을 쓰시고 그 박스에다가 메모를 해보시길 바래요. 왜 제가 박스에다 메모를 하라고 하냐면,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 그것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나열해 보시고 그것의 엑기스에 해당하는 것만 박스 안에 집어넣는 그런 행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래요. 이게 인생관을 정립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자, 어처구니없는 예를 들어볼까요? 마트에 갔는데 돼지고기를 살까? 소고기를 살까? 여러분들 어떻게 정합니까? 이런 것도 소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패턴이랄까? 나는 소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라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만 해두시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은 소고기를 사는 게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은 돼지고기를 사는 게 맞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할 때가 우리가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소비, 주조된 욕망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주조된 욕망인지 아니면 나의 순수 욕망인지, 이게 소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또 소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효율성, 현재 나의 경제 수준과의 조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그것이 환경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는지, 이 3가지 잣대로 나는 소비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박스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이거를 16개 가지시면 그 16개 총합이 여러분들의 인생관일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소주제가 있을 수 있죠. 저는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기심과 이타성이라는 것도 소개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을 하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내가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엄청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는 생각을 이기적으로 강하게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아닙니다. 전혀 반대요. 이거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김승호 회장이야. 김승호 회장이 딱 하는 말이 그겁니다. 돈을 벌어야지 하고 이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조금 성공했다가 망했다가 성공했다 망했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 정도 수준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내가 그 물건을 만들고 싶어서 아주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나의 삶의 꿈이야. 그래서 물건을 개발하고 물건을 쓰는 사람들을 고려해 가면서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기를 써. 이거는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사실 이타적 지향입니다. 이 이타적 지향을 하는 사장들이 어느 순간까지 쭉 견뎌내면요, 이런 비약적인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이타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타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박스에다가 잘 메모를 해두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사업도 이타적일 수 있다. 결국은 파는 물건, 내가 하는 서비스, 그 자체가 타인에게 엄청 유의미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 수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한 가지로 정리를 해두실 수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주는 게 최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길을 씁니다. 이거는 이타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하고 나면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니까 박스를 들여다보고 아침에 나가면서 오늘 인간관계에서 사랑 흩뿌리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생관이 정립이 됐어요. 여러분들 40대가 어떤 시대? 내가 정립한 인생관에 맞는 이제는 나다운 삶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시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권하고요. 그 두 가지를 해보시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자꾸 메모를 해보시는 거예요. 주제를 정하는 것도 메모를 해보셔야 주제가 나와요. 뭘 참고하기도 하고 또 자꾸 생각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국면들이 나에게 발생했지 하는 것들을 계속 기억해내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의 틀을 정리하면 되지, 소주제는 무엇이었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메모를 하시고 메모를 이제 나열적으로 하셔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 중에서 묶을 수 있는 건 묶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위로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소주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소주제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 소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 무엇인지도 정말 어려워. 이게 너무너무 단순해요. 메모가 답이에요. 자꾸 메모를 반복적으로 하세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원칙은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또 생각해보고 내일도 또 생각해보고 메모해보고, 그래서 하나의 주제 같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한 번 생각할 때 2시간씩 골똘히 생각한다, 이거 아닙니다. 10분씩만 하세요. 메모를 하시되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 원칙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꽤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메모를 하고 정리를 했어도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야. 맞는지 틀리는지 아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다른 사람의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그중에서 취할 것이 있으면 취하고, 그와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정리한 것도 되게 나답고 의미 있네, 이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미리 여러분들 것을 메모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뭐 한 5명 정도면 제일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면 내가 정리한 나의 인생관의 생각의 종류들, 그것들이 꽤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돼요. 요 두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인생관이 정립되어 멋진 나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납득은 되지만 뭔가 추상적이고 뭔가 진지충이야,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여러분들 벗어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실제로 실천을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40대 이후의 삶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주 만족스럽고 드디어 내가 내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나의 하나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타이핑하는 것보다 손글씨로 쓰기를 권해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걔를 코팅하시길 권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2개야. 그러면은 코팅한 거 3장 되잖아요. 걔를 옆에 두고 사세요. 책꽂이에 꼽아놓고 뽑아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었지, 미소. 자기가 기특해 보여요. 걔를 반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가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쫙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요, 자기가 보고 미소 지었던 그 마인드박스의 요소들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행위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요걸 우선 한 가지 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생관을 정립한 것을 잘 활용하면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요 차이입니다. 행위를 할 때 그냥 하냐 생각하고 하냐. 제가 기록학자로서 여러분들께 제일 권하는 기록이 구상 기록이라는 거잖아요. 구상 기록은 되게 심플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SBS에 지금 촬영을 하기로 하고 왔어요. 여기에 출발하기 전에 저는 5분 동안 구상 기록을 써요. 내가 가서 말을 하는 목적이 뭐지? 얘도 메모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CSF라고 하는데 핵심 성공 요인이에요. 내가 가서 오늘 촬영을 할 때 어디에 신경을 쓰면은 아주 성공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제스처라고 쓰고 왔어요.
저도 당연히 TV에 나가는 무엇인가를 찍고 하면 되게 떨리고 정신이 막 혼란스럽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인카리지 시켜주는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쓰자,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촬영으로 내가 얻고 갈 최대의 아웃풋이 무엇인지 요것도 미리 써보는 거, 이렇게 메모해보는 걸 제가 구상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엇인가 행위를 할 때 모든 행위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자꾸 구상기록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의거해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코팅된 걸 자주 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구상을 할 때 걔가 살아나서 자기다운 선택, 자기다운 판단, 자기다운 전략 설계,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점점 일상을 통해서 느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마인드박스 정리하시되 코팅해서 자주 보세요, 미소 지으면서. 한편으로는 걔가 살아나게 하려면 중요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구상기록 같은 걸 써서 생각하고 행위하는 습관을 몸에 붙이면,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관이 실제의 행위에 잘 투영돼서 여러분들은 그 인생관에 잘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위주로 사세요. 가정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볼게요. 가정은 심플하게 제가 정의를 하면, 하나는 거주 공동체고요, 또 하나는 위안을 하고 상호 성장을 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거주 공동체일 때 함께 거주를 하는 사람인데 왜 빨래를 여성만 합니까? 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은 빨래를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부분을 근본에서 이제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거주 공동체는 다시 말해서 함께 편리성을 도모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사의 분담, 아주 정확한 분담이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을 40대가 되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뭔가 희생적으로,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적으로 가사 노동을 하고 있어 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제가 말씀드리는 40대의 나다운 인생을 출발하고 말고 이런 것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거주 공동체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요. 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의 목표, 자기 인생의 기쁨을 향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대화하죠. 서로 좀 실패했을 때는 위안 주죠. 뭔가 막혔을 때는 조언을 주죠. 사랑에 의해서 상호 위안하고 동시에 사랑에 의거해서 상호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선 이 조건부터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런 집이 있어요. 부인이 20년 동안 정말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내가 계속 살다가는 나 그냥 죽을 것 같아. 공부도 시작하고 나가서 독서 모임도 하고 뭘 배우러 다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몰두해서 자기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런 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큰 탈 나요. 60대가 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서 자신의 삶을 살지 않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엄청 고생하세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이제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거든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이건 남성이건 다 자기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상태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상호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서로가 위안하는 그런 삶을 살 때만 노후의 행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정말 명심하시고요. 나를 바라고 있는 우리 가족들, 내 주변의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 뭐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 모든 것을 내가 고려하려면 나에게 절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나다운 인생을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오늘 제 얘기 듣고 그거 아니라고 바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삶이고요. 더 이상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께 기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습관을 붙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생각하시고요. 이런 거는 바로 실천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 나다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연습, 2박 3일 혼자 여행을 꼭 하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특히 여성분들, 우리 남편은 밥솥에 불을 넣을 줄 몰라요. 우리 아이들 2박 3일 동안 라면만 먹어야 돼요.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여행을 가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기의 인생관에 근거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2박 3일 여행을 혼자 가는 것이 불가능한 분들,
그래서는 나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내일 바로 모든 거 다 팽개치시고 2박 3일 혼자 여행 가세요. 2번 하시고 3번 하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부대찌개를 스스로 만들어서 아빠와 함께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가정을 만나실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회의 자주 하시고요. 우리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진 자기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갖고 가시기를 권합니다.